옛날 어느 마을에서 보릿고개를 넘던 힘든 시절, 한 농부가 쌀을 꿀어 이웃에 있는 선비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박서방 왔는가? 우리 집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네. 이런 보릿고개에 양반 평민 차별이 있겠는가? 우리도 쌀이 없어서 아침밥도 못 지어 먹고 있다네. 그런데 농부가 보니 선비가 방에서 무언가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에 농부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침도 못 잡수셨다면서 무슨 편지를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일은 아침에 쌀 꺼달라고 친구네 집에 편지를 쓰고 있겠는가? 아무튼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 미안하게 되었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그거 그럴싸하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말하는데, 여보, 우리도 건넌마을 김서방 집에다 쌀 좀 꺼달라고 편지를 써봅시다 그려. 아내는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 쳤지만 농부는 일자무식이라 글자를 쓸 수 없었다. 그리하여 농부는 고심하다가 종이에 쌀섬 2개를 그려 편지를 보냈다. 며칠 후 농부가 기다리던 회답이 왔다. 그런데 쌀 2섬이 아니라 뭔가를 똘똘 싸맨 보자기였다. 농부가 그걸 풀어보니 솔방울 2개가 들어있었다. 그쪽도 글씨를 볼 줄 모르는지라 솔방울을 보낸 것이었다. 그걸 본 농부의 아내가 이상스러워 물었다. 여보, 그 솔방울은 무슨 뜻일까요? 아내의 물음에 농부는 답답하다는 듯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다. 이런 멍청이 같이 그것도 몰라? 아, 그러니까 자기 집도 형편이 무척 어렵다는 뜻이잖소. 네, 뭐라고요? 자기도 가진 거라곤 딸랑딸랑 방울 2개뿐이라 못 꺼주겠다는 것이 아니야. 하니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며, 그래도 그 집 형편보단 우리 집이 조금 낫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렇잖아요. 우린 딸랑딸랑 방울 2개, 말라비틀어진 무말랭이도 하나 있으니. 옛날 어느 마을에 호랍이 삼봉이가 자신이 자주 가는 과부 춘자의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 장사가 되지 않아 시무룩해 있는 춘자를 보고 말을 거는데, 이보게 주모, 요즘 장사는 좀 어떤가? 이 시간에 손님이 왜 이리 없소? 그러게 말이오. 파리만 날려 죽겠소. 이러다 장사 접고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소. 아니, 자네가 문 닫으면 나는 이제 어디 가서 국밥을 먹으라고? 그동안 국밥 많이 팔아줘서 고마웠어. 이에 삼봉이는 평소 좋아하던 주모 춘자에게 수작을 거는데,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하지. 들어볼 텐가? 그게 무엇이오? 내 새냥 줄 테니 나랑 한번 어떤가? 이 사람이 내가 과부라고 무시하시오. 허허, 과부랑 호라비가 만나는데 무슨 문제 있소? 이에 춘자는 어려운 사정에 마다할 수 없었는데, 정말 새냥 주시는 거요? 그렇고 말고 두말하면 입 아프지. 그럼 빨리 방으로 들어오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방에서 즐거운 행사를 치르게 되었고, 잠시 후 뭐야, 국밥이 아직 식지도 않았네? 허허,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셈을 잘못했소. 세냥이 아니라 두냥만 줘야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사내가 어찌 한 입 가지고 두말하시오? 아끼고 아낀 내 집을 내줬더니만 입 딱 닦네. 그러자 삼봉이가 말했다. 허허, 이보시게, 그건 다 이유가 있다네. 첫째, 일단 자네 집이 새 집이 아니었고, 둘째, 입구에 잔디도 많이 뽑혀있고, 셋째로 방 안이 너무 추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상 들어가니 방 안이 너무 넓고 컸다네. 그러니 내 어찌 새냥을 다 줄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춘자가 맞받아치는데, 아니, 이 양반이 어디서 밑장을 빼? 첫째, 새 집이 아닌 건 처음 이야기할 때 조건이 아니었소. 둘째, 잔디는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뽑아가서 이제 새순이 돋아나 손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고, 셋째, 아궁이가 있었는데 그쪽이 어설퍼서 불 때는 법을 몰랐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넷째, 방이 너무 큰 게 아니라 들어온 살림이 쥐똥만큼 작았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이 든 처녀가 있었다.
하루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고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몸은 자꾸 근질거려 미치겠네. 그렇게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달걀이 잘못하여 거시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아무리 달걀을 꺼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래서 부끄러워 며칠째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동네에서 어리숙하고 바보 취급을 받는 한 총각을 불렀다. 얘, 너 소문을 내지 않고 내 그곳 속에 들어간 달걀을 꺼내줄 수 있니? 꺼내주면 뭐 해줄 건데? 만약 달걀을 꺼내주면 너에게 내 몸을 한번 맡길게. 그 말 참말이지? 참말이지 않고 언제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그럼 좋아. 어서 두 다리를 벌려봐. 바보 총각은 그녀의 그곳에 대고 쥐쥐쥐쥐 하고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병아리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나오는 것이었다. 따뜻한 그 속에서 달걀이 벌써 병아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구먼. 할 일을 다 마친 총각이 약속받은 대로 처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그러자 처녀가 총각을 밀치며 말했다. 그만둬. 너 같은 바보하고 하는 건 싫어. 이에 화가 난 바보 총각이 소리쳤다. 삑! 독수리야, 독수리. 그 말을 하자마자 놀란 병아리가 다시 처녀의 그곳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가 버렸다. 옛날 중국의 어떤 남자가 산길을 가다가 빛바랜 백골 하나를 발견했다. 남자는 무덤도 없이 떠도는 망자의 처지가 안타까워 백골을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이름 모를 망자는 이제 그만 편히 쉬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그날 밤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겁에 질린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어느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라고 하옵니다. 비라니? 비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소저 양귀비라 하옵니다. 자칭 양귀비라는 여인이 말했다. 안녹산의 난으로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해 사냐에 버려진 지 벌써 수십 해. 무덤 하나 없이 떠돌다가 오늘에서야 겨우 서방님을 만나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왔사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양귀비에게 몇 번에 걸쳐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의 귀에도 들어갔고 친구는 그 일이 너무 부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절세미녀 양귀비라니 부러워 죽겠네. 그래서 혹시 자기한테도 그런 행운이 굴러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숲속을 헤매어 다니다가 마침내 돌무더기 사이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던 백골 하나를 발견하였다. 남자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 백골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백골의 인자가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연기가 피어오르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남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당신은 뉘신데 이 야심한 시각에 남의 집에 나타난 것이오? 비라고 하오. 비라니 설마 절세미녀 양귀비시오? 아니요. 나는 장비라고 하오. 아니 장비라니요? 당신 같은 대장군께서 어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네, 일찍이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해 죽임을 당해 백골이 묻힐 자리를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떠돌던 차에 오늘 귀공께서 신이 나를 장사 지내 주셨소. 그래서 그 신세를 갚고자 네 이렇게 달려왔소. 자, 그럼 어서 시작합시다. 시작하다니요? 뭘 시작한단 말입니까? 겁낼 것 없소. 내 오늘 밤 최선을 다해 극진히 서비스해 드리리다. 그렇게 남자는 바라던 대로 생애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떤 청산과부가 혼자서 어느 기생의 이웃에 살고 있었다.
그 기생은 명창이고 용모가 뛰어나 많은 사내들이 그 문전에 모여들었다. 때마침 어느 날 기생의 집이 조용하고 인기척이 없는 것이었다. 오늘은 왜 이리 조용하지? 무슨 일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한 과부가 기생의 집에 다가가 몰래 문틈으로 엿보았다. 문틈으로 엿보니 두 남녀가 옷을 모두 벗고 함께 붙어 있고 사내가 기생의 양다리를 올리고 자신의 커다란 물건을 밀어넣고 또 빼내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기생 또한 100가지 교태를 부리니 그와 같은 요상한 광경은 평생에 처음 보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그 사내의 커다란 물건을 보고 욕구가 크게 발동하였다. 도대체 그 요상한 짓이 무엇인지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냐? 과부는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중한 곳을 쓰다듬으며 콧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그만 목구멍이 막혀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속 신음 소리만 내고 있었다. 때마침 이웃에 사는 노파가 놀러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보아도 과부는 말을 못하고 입으로 소리만 낼 뿐이었다. 도대체 왜 말을 못하는 것이요?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글로 한번 써보시오. 그러자 과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써보였다. 이에 노파는 웃으면서 옛말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건장한 장부를 얻어서 낫게 하면 될 것이요. 하고는 같은 동네의 집안이 가난하여 나이 30이 넘도록 아내를 얻지 못한 우서방을 찾아갔다. 노파가 우서방에게 가서 과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당신이 가서 고쳐줄 수 있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은 아내가 없어도 있는 것이 되고 그 여자도 남편이 없어도 있는 것이 되니 이것은 둘이 모두 물건을 사서 얻은 격이 되지 않겠소? 라고 말하니 우서방이 크게 기뻐하여 그 말에 따랐다. 그리고 곧 그 과부의 집으로 같이 가서 노파가 그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노파가 나간 후 이윽고 우서방은 옷을 벗고 촛불 밑으로 가 과부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물건을 밀어 넣었다 빼었다 반복하자 샘물이 솟아나와 이불과 요를 적시며 치료가 되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드디어 말문이 트인 과부가 일어나면서 크게 외쳤다. 아니, 내가 아까 낮에 본 물건은 엄청 크던데 당신의 것은 왜 이렇게 작아?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해로하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마을에서 별로 멀지 않은 어느 절 뒷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가을이 되자 주렁주렁 매달린 감이 탐스럽게 익었다. 하루는 나무꾼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출출하기도 해서 슬그머니 그 나무 위로 올라가 감으로 배를 채우기로 했다. 배가 고픈데 감이나 좀 따먹어야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어떤 젊은 중 하나가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더니 하필이면 감나무 아래에 앉는 것이 아닌가. 눈치를 보니 중이 불공 들이러 온 여자를 유혹하는 중이었다. 중이 뭐라고 하자 여자가 대꾸했다.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전 괜한 짓으로 아이라도 가지게 되면 당장에 동네에 소문이 돌 텐데. 여자의 그 말에 중이 태연자약 받아 넘겼다. 아무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런 실수는 절대 안 해. 이승에선 쓸데없는 걱정 다 집어치우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즐거움만 누리면 되는 거야. 하면서 여자를 깔아뭉개기 시작했다. 이쯤 되자 여자도 흥분이 되는지 못 이기는 척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두 사람 다 모처럼 안에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즐거움을 맛보느라 번갈아 신음소리를 흘렸고 일은 한참 만에야 겨우 끝났다. 여자가 몸을 추스린 후 풀밭에 앉아 또 중얼거렸다. 이를 어쩌면 좋나.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했으니 만약 애라도 생기게 되면. 중이 이번에도 혀를 찼다. 또 그 쓸데없는 걱정. 안심하래도 그러네. 만약 일이 잘못돼 애가 생긴다고 해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께서 다 뒤처리를 해주실 텐데 뭘. 젊은 중의 그 말에 여태껏 숨을 죽인 채 밑을 훔쳐보고 있던 나무꾼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쓸데없는 소리 하네.
재미는 저희들끼리 보고 뒤처리는 나한테 시킨다고 참 염치도 좋다. 이에 젊은 중이 소스라치게 놀라 납작 엎드리며 말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홍식과 춘식이라는 두 젊은 선비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마을에 다다르자 냇가에서 동네 젊은 처녀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문득 홍식이 장난기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춘식에게 말했다. 역시 시골 여인들이 참 순박하고 곱다니까. 저 저고리 속 속살은 얼마나 고울꼬. 이복의 춘식이 자네가 가서 저기 빨래하는 저 처자의 가슴 좀 한번 보게 해주게. 만약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경비와 밥값은 다 되겠네. 그러자 춘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대답했다. 좋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춘식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빨래하는 낭자. 네, 왜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듣자 하니 지금 이 고을에 마땅히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3개가 있는 요괴들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찾아오. 이에 고을 원님께서 빨리 그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온매무새를 보아하니 처자가 분명 가슴이 3개 달린 요괴 같소. 그러니 지금 당장 요괴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관하로 끌고 가야겠소. 네, 뭐라고요? 내가 가슴이 3개 달린 요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지레 겁을 먹고 허겁지겁 옷을 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 가슴은 이렇게 2개뿐이에요. 라고 하며 봉긋한 가슴을 보여주었다. 이에 춘식이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며 자네 받는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하네. 아이고, 내 오랜만에 좋은 구경했구먼.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지. 그때 처녀가 말했다. 선비님, 정말 원님께서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다행히 처자는 요괴가 아니니 이제 안심해도 되시오. 그런데 선비님, 제가 보니 저 옆에 있는 선비님이 아무래도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달린 요괴 같은데 얼른 잡아가시지요. 나무꾼 춘삼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다.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데 이를 어쩐냐. 춘삼이가 연못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퍼엉하고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춘삼이에게 물었다. 이 금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춘삼이는 정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정직한 지고 내 너에게 이 도끼를 모두 다 주겠노라. 춘삼이는 정직하게 말한 대가로 산신령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모두를 선물로 받았다. 이게 웬 떡이냐? 역시 사람은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춘삼이에게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바로 그거야. 며칠 후 춘삼이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 연못으로 다시 갔다. 그리고 부인을 밀어 연못에 빠뜨려 버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산신령이 나타나 춘삼이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냐? 그 여자는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춘삼이는 이번에도 정직하게 대답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 잠시 있다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와 또 물었다. 그럼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냐? 그 여자도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이 말했다. 아주 정직한 지고
내 상으로 너의 진짜 부인과 내 사랑스런 두 딸을 모두 너에게 줄 터이니 데려가 잘 살도록 하여라. 그렇게 산신령과 춘삼이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한다. 어느 날 양귀비 뺨치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몰래 한 총각의 집에 숨어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부끄러운 말씀이오나 소녀는 옛날부터 도련님을 무척이나 사모하고 있었사옵니다. 부디 소녀를 거두어 주옵소서. 한십년은 쫓아다녀도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처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거두어 달라니 총각은 흡사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아가씨가 말했다. 그럼요. 제가 뭐 때문에 거짓말하겠어요. 부모님께서도 벌써 승낙하셨습니다. 도련님께 출가한다면 기꺼이 보내주시겠다고. 아마 몸종도 하나쯤은 딸려 보내주실 거예요. 양귀비 같은 아내와 몸종을 한꺼번에 얻게 되다니 총각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물었다. 그럼 좋소. 아가씨 뜻이 정 그러하다면. 그런데 아가씨는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대체 어느 대규수 되시오? 바로 이 근처예요. 아가씨가 덧붙여 말했다. 저희 집 재산이 대략 500만 냥쯤 되는데 소녀는 마침 외동딸인지라 모두 지참금으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세상에 500만 양이라고? 뜻하지 않은 행운에 총각은 거의 기절해 버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총각이 놀라움에 벌어진 입을 채 다물기도 전에 꾀죄죄한 어떤 늙은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너 여기 있었구나. 얘야,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노인이 영문을 몰라 의아해하는 총각에게 씁쓸해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얘 내 딸년인데 벌써 수년 전부터 머리가 좀 이상하다오. 그럼 이만 실례하겠소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색을 무척 밝혔다. 여보, 나왔소? 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오시구려. 남편은 나갔다 오면 집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짓을 한번 해야만 했다. 이에 부인은 민망하여 남편에게 서방님, 혹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한 잔 마시자 라는 말로 신호를 하시면 제가 곧 작은 방으로 들어가겠으니 당신이 한참 후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는 줄만 알 따름이지 어찌 그걸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이요. 하고 그로부터 그걸 하고 싶으면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하루는 장인이 왔는데 밖에서 돌아온 사위가 건성으로 몇 마디 인사를 한 후 부인에게 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곧 따라 들어가는 것이었다. 상을 다 차리면 나를 부르겠지.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이 그냥 나오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모두 불굴의 홍조를 띠고 있었다. 이에 장인이 노하여 집으로 돌아와 장모에게 세상에 딸이란 남만도 못한 것 같소. 당신도 이제부터는 딸년 집에 가지 마시오. 이에 장모가 궁금해 물으니 아니, 무슨 까닭이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딸년도 잘 알고 있는데 술을 작은 방에다 담궈 놓고 저희 내외만 들어가 마시면서 나에게는 한 잔도 권하지 않으니 세상 천하에 어찌 이리 몰인정한 딸 자식이 있겠소. 그러니 이제 절대로 딸네 집에 가지 마시오. 이 말을 들은 장모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네 집에 살짝 가서 딸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크게 노하셨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노하셨어요? 저번 날 내 아버지가 왔을 때 너희 내외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만 술을 마시고 아버님께는 한 잔도 권하지 않았다고 크게 노하고 계신다. 이 어리석은 거사, 아무리 서방이 좋아도 눈치껏 해야지. 이에 딸이 말하길 아버지는 잘 알지 못하셔서 그래요. 본래 그 일은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는 술이 없었어요. 만일 술이 있었더라면 어찌 들이지 않고 기다리게 했겠습니까?
이 일을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노여움을 풀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니 장모가 집으로 돌아와서 장인에게 말했다. 내 오늘 딸네 집에 갔다가 전번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가지고 왔지요. 일이 여차여차해서 그리 되었을 뿐 실제로는 술이 없었다고 합디다. 하니 그 말을 들은 장인이 내 미처 그걸 몰랐군. 딸내 부부의 방법이 실로 묘하니 나도 지금 한 잔 마시는 게 어떠하오? 하자 장모가 자리를 폈고 일이 끝난 후에 장모가 영감, 한 잔 더 하시지요. 당신 술 좋아하잖아요. 허허, 아니요. 늙은 탓에 이제는 한 잔 술에도 크게 취하는구려. 하니 장모가 아쉬워하며 그럼 할 수 없구려. 매일 한 잔씩 마실 수밖에.